749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10월 6일 인월리 유가 환율 채권 세브란스 손흥민 CFR 푸딩 CFR VOA RFA 카타르 에티오피아 태국 사모아 이승만 김태우 ESPN 이기자인 외신 토트샘 놀라운 논란 바바야투 여행가 제이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어디서 있는 거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네요. 네. 자, 각도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뉴러모픽 경제론, 상상가치론,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통자본론, 이거는 후기 신자유주론, 프리메슨 경제론, 카타르, 이스라엘, 태국, 비트코인, 경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우디 구단주가 있는 설만형의 뉴캐슬이 카타르 파리 생제르맹을 4대1로 격파를 했습니다. 사우디 국경일은 아니까지는 아니고 월드컵 때도 그랬죠. 사우디가 난리가 났죠. 사우디 국경일 기념 5% 유가 폭락 한 건가요? 지금 유가가 지금 이거보다 84, 그러니까 기준이 서부 텍사스유 선물 기준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전 세계 유가는 이 석유 텍사스 선물 가격이 좌지우지합니다. 90달러 넘다가 100달러를 치셨을 것 같더니 이렇게 82달러.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인다. 100달러 근처에 가면 갑자기 폭락한다. 그냥 90달러 선에서 이렇게 좀 대충 하면 괜찮다.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우디나 러시아 감산 생산량 감산이 아니라 사재기라고 얘기했죠. 그 판매량을 줄이는 건데 생산량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저장 탱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3개월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드라가 살만형을 응원하니까 요즘 사우디에서 연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핵무장, 뭐 상호 방위 조약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와 관련돼서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전 세계 환율 중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환율 통화 중에 하나가 원화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수입 물가 중에 유가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유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무역수지 무역수지 뭐 여러 가지 경상수지 뭐 이런 게 좌지우지되고 환율도 영향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과거와 달리 한국이 선진국 체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화 절하가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야 수출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다 삼전이나 현기차 등이 SK 등이 모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한국이 원화 절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그리고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화 절상되는 게 여러 가지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유가가 오르면은 한국이 어쨌든 물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반드시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한국이 석유화학 회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긴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부분에서 세계 톱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 주식들이 많이 오릅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단지 뭐 S올이다 이러한 그런 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석유를 정제해 가지고 파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마침 또 저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결정, 오페크 회담이 있었죠. 회의가 새벽에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서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침 8시경 부분에 이렇게 잠시 유가가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절상이 된 거죠. 원화 가치가 더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원이라는 것은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냐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다는 얘기고,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원화는 유가와 영향을 상관관계가 크니까 누가 여기 크게 한번 배팅을 했는데 선물에 이렇게 됐죠. 이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피레침처럼 모양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원화가 절상될 걸로 보고서 탁 했는데, 배팅했는데 다수의 동의, 세력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이 던졌는데 다른 세력이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새다. 반면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떨어진 모양새가 어느 정도 지켜지다가 사다리꼴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원화보다 엔화 쪽에서 조금 더 세력들이 물론 엔화도 소수지만 엔화를 던진 애들도 달러를 던진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 달러를 던지고 원화를 매수한 거죠. 달러를 던지고 엔화를 매수한. 그러니까 달러를 던지고 엔화를 매수한 애들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성 있는 엔화를 다룬 거고, 말하자면 원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로 치면은 이제 알트코인, 잡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서 던졌는데 잘 안 된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11 차트 참고하시고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 피레침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엔화는 이렇게 조금 더 왜냐면 엔화는 말하자면 이더리움 정도, 달러가 비트코인이라면 엔화는 이더리움 정도는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곰 20년간 삼성폰 쓰다가 아이폰으로 갈아탄 리얼 후기. 이건 뭐 이렇게 쭉 보세요. 기곰이 그래도 이 내돈내산으로 어떤 제품 비교하는 데서는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제품 경쟁력, 한국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진다. 애국으로 사지 마시고 제품 비교로 이런 식으로 귀곰님처럼 하시는 게 한국 기업에 긍정적이다. 이제는 애국심으로 물건 살 때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은 소비자 이러한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런데 네이버 같은 데서 보면 무슨 맛집 이런데 속았다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어떤 과대 광고에 속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귀곰님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분 지갑. 요즘 이렇게 지갑을 놓고 사기치는 애들이 약간 이런 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이제 보면 파출소에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줘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놔둬라, 지갑을 놔둬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이거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돈이 비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뭐 해서 돈 뜯는데요. 아주 악질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왜 ATM기 있잖아요, 은행 ATM기, 거기에 이렇게 누가 또 5만원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는데요, 그것도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ATM기에 5만원 같은 거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CCTV가 다 있잖아요. 특히 ATM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5만원짜리가 있다든가 지갑 있더라도 건들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칫하면은 사기당한다, 보이스피싱 당한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하여튼 간에 그 생각나네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이런 것들은 이것도 블랙리스트를 좀 잡아야 돼. 이게 그렇게 뭐 돈이 비었다면서 고소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갑 찾아준 것만도 고마운 건데, 근데 이걸 갖고 고소고발한다 그러면 좀 무패무능한, 좀 경찰이, 한국 경찰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패무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제일 썩은 게 경찰인데, 또 인드라 또 이웃분들 중에 또 경찰 가족이 있어서 또 인드라가 더 얘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하여간 좀 청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분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들 관련 법들을 좀 세심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런 애들은 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게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어요. 악용하는, 진상짓해 가지고 이렇게 뭐 갑자기 어떤 간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배가 아팠다, 보상해달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가 넘어져 놓고,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무서운 게 있는데, 지가 넘어지고 가게 주인 실수라고 문제 삼아 가지고 뜯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자기가 넘어지고 완전히 그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하면 거기에 지가 거기서 들이받고 차주인한테 교통사고 당했다고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사하게 가게에서 넘어지고 이게 가게 주인 잘못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또 이렇게 피해 보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수법도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거 다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어야 돼요,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기자 문제, 우리 풀숙자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위본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뭐 대제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또 혹은 김구 선생 비판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이런 것 식으로 해서 자익 우익 뭐 이런 식으로 한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국위본론 관점에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북쪽에는 좌이파쇼, 반쪽 일성 누가 임명했습니까?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구별 황제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쪽에 각각 영국 정보부 요원을 파견해서 했죠. 그러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냐? 왜 반쪽 일성이냐? 이승만 대통령을 추천한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 당시 CFR은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했죠.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CFR은 사실상 총독부였어요. 채텀 하우스, 영국의 채텀 하우스가 본사고, 미국은 CFR, 뭐 소련은 공산당.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한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 추천을 받은 것이고, 저쪽에 반쪽 일성은 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냐? 파리 로스차일드가 추천했고, 파리 로스차일드는 스탈린 추천받아서, 그러니까 반쪽 일성 스탈린, 파리 로스차일드, 버트란트 러셀. 이쪽은 데이비드 록펠러, 이승만 대통령, 데이비드 록펠러, 버트란트 러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당시에 왜 김구 선생은 제외되느냐? 인드라 얘기했죠. 김구 선생이 그 이봉창 도시락 폭탄 이거 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굉장히 그 김구 선생 투쟁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영국 귀족들은 버트란트 러셀이 이스라엘 독립을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무장 투쟁을 했다고요. 팔레스타인도 그래서 이스라엘 따라해가지고 무장 투쟁하는 거고, 무장 투쟁을 한 거예요. 김구 선생 보고서.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을 대통령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파는 왜 박헌영이나 여운형 뭐 이런 국내파 있잖아요. 국내파는 왜 또 배제됐냐? 말을 안 들으니까, 국제 정세에 무식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내파들은 국제 정세에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임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반쪽이 쓰면 국제 정세를 아니냐? 걔 어쨌든 저 소련 장교였잖아요. 걔가 소련 장교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투쟁이냐 외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교가 중요하냐 무장투쟁이 중요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국위본능 관점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무장투쟁을 강조했느냐? 이게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뭐 언제부터 무장투쟁을 강조했느냐? 이게 1970년대부터 무장투쟁론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등장했죠? 한국학을 통해서. 한국학 하면은 이제 나오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제가 볼 때 CIA 블랙 요원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장투쟁론을 왜 주장했냐면, 한국전쟁이 3차 대전이나 국의원이 기획한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단체제를,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규정해야 되는 것이 내전이어야 되고, 내전이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질 수 있잖아요. 배상 문제도 없고. 그 내전일념이니까 내부에서 뭔가 분단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반쪽 일성을 신격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100배 1000배 뻥튀기 하고 역사 조작하고, 거기엔 또 버트란트 러셀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미국에게 중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모택동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을 지원했잖아요. 지훈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북한에 이미 수십만 명의 찐공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통일됐으면 발각이 다 되는 거죠. 북한이 먼저 분단은 체제를 공화국 선포하고 정권 만들고 뭐 이런 건 북한이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군대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은폐시켜야 되잖아.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 그분 황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블레이크 영국 정보부 요원을 시켜서 무슨 뭐 대구 폭동이다, 제주 4.3항쟁이다 이런 걸 일으킨 거예요. 내전의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찐공군이 있다라는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 때문에 무장투쟁론이 죽었어요.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이 함께 5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한 거는 빅터 로스차일드예요, 여러분. 록펠러나 버트란트 러셀이 아닙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한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뭐 시온 이정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60년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임명만 하고 로스차일드는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지원, 실질적 지원한 것은 1970년대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지원했죠. 그래서 1970년대에 남북한이 역전됐잖아요. 경제가 역전됐어요.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중심에 통일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국유보는 입장은 뭔가 계속 이 역사를, 흑역사를 계속 한 100년 좀 뒤에 가서야 밝힐 생각으로 관련자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100년 전에 그랬다더라. 그럼 그때 기밀문서 해제하면 좀 충격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체제가 지속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 반쪽 일성 역사 조작 이런 것들을, 반쪽 일성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반쪽 일성에 무슨 별것도 아닌 걸 갖고 100배 1000배 뻥튀기 하고 이런 것들을, 역사 조작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지금 저렇게 애들이 날뛰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죠. 다 거짓이죠. 날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무장투쟁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반쪽 일성을 들이들면 안 되니까 김구 선생님을 먼저 들이밀어서, 김구 선생님도 무장투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슬슬 얘기하면서 동시에 인드라 같은 좌익파시죠 내부의 80년대 내부에서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김구야말로 가장 악질 반동이다. 겉으로는 민족 자주, 자주 파시즘이죠. 김구 선생님 막 찬양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깔려고. 김구 선생 막 찬양하지만 뒤돌아서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인드라 같은 좌익파시오들끼리 있을 때는 어떠냐면은 김구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악질 반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현혹돼서 김구 선생 까고 이승만 대통령 까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인인데 여러 가지는 지금 대체소설이나 이런 거 막 이승만 대통령 험담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김구 선생님 없습니까? 다 있죠. 그거보다 문좀비 반쪽 노면이 저지른 죄가
100배, 1000배는 더 많아. 예,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했지. 정치인 인간이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 다 알아요, 저.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반쪽 일성 이력 따지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간이 아니야. 예, 예. 암만 못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쪽 일성에 천분질도 안 되고 문준비나 지명이나 반쪽 노면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맞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인들아 그런 얘기죠. 구본론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그 공화당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를 만났죠. 근데 루즈벨트 보고 더러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처음엔 긍정적이다가 다시 해답을주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들아 구원론적으로 쌈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인들아 볼 때 프리레이슨 계열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인맥이 맞아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요구를 거절했느냐? 간단하게 해서 당대 시어도 루즈벨트의 그 연줄은 JP 모건. 그 JP 모건은 누구죠? JP 모건은 파리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죠.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뭐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뒤에 연줄이 파리 로스차일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이 김영삼 대기자가 제시한 그 세브란스, 루이스 세브란스가 록펠러하고 석유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은행원이었는데 전당포예요. 그 당시 은행은 전당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회사가 사실상 오늘날 대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의 은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저축은행 수준이에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은행원이었다가 같은 뭐 고향 사람 비슷해가지고 록펠러 하는 걸 보니까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비록 록펠러는 침례교고, 이분은 장로교지만, 세브란스는 장로교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쪽은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고, 세브란스는 록펠러 1세는 아버지가 개망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떠돌이 약장수였다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장서다 젊은 여자를 집안에 들여놓고 같이 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 1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죠? 어머니 종교가 침례교. 그리고 세브란스는 장로교. 근데 이 세브란스를 강조했던 이 세브란스를 그러니까 이를 만든 분은 선교사죠.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리교예요. 감리교. 재밌죠? 록펠러는 침례교, 세브란스는 장로교, 에비스는 감리교. 근데 이제 1900년에 이 에비슨이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서 교회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공공의료를 해야 된다.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세브란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공공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이제 에큐메니컬 그렇게 근데 에큐메니컬에 또 민감한 분들 많죠. 기독교인들 중에. 예, 이 부분의 취지는 그런 거죠. 예, 교파를 초월해서 조선의 의료를 살리자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게 먹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느냐? 이 에비슨 이런 분들,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뭐, 난 이제 근대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상투를 잘라주시오 하고 이분들한테 선교사들한테 요청해 선교사가 직접 머리를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이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이 근대화되는 모습을 보고 조선도 근대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일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세기 때 일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에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애들이 뭐 대표적인 애들이 뭐 이완용 같은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니까 거기서 갈라쓴 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아 이제 반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 감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세브란스를 만나면서 국제 정세를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 정세에 관한 한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록펠러 연결되니까 세브란스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뭐다? 당대 록펠러는 고개를 딱 수그린 채 록펠러의 추직한 가신처럼 움직였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버트란트 러셀 구교 황제 당대 구교 황제에 고개를 수그렸다.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버트란트 러셀 대학인 런던 정경대학 유학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록펠러 5형제 중엔 네가 제일 낫구나 해가지고 버트란트 러셀이 데이비드 록펠러 너한테 CFR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비로소 록펠러가 독립했고 구교 황제가 됐고 미국도 1973년에 비로소 실질적인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바른 세팅지어님. 김수로를 닮았어요? 아, 저 김수로 좋아하는데. 김수로가 또 축구팬 아니에요? 축구팬. 그 친구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수로 저 좋아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죠. 과찬이시네. 김수로 닮았다는 거 저 좋아합니다. 김수로가 김수로 배우 좋아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리 호키슨 이 사람이 이제 공공의료 이런 쪽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막후에 어떤 이런 외교 정책 외교에 전혀 관심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나? 여러분도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의문이 들죠. 그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총괄했던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이고 영국 정보부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빅토르 로스차일드, 미국의 데이비드 록펠러 이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실무락을 담당했더라도 이분은 그냥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대표지 실질적인 어떠한 커다란 실제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면 이런 분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인드라가 강조하는 그 뭐죠? 요거 베노나 프로젝트 이게 사실은 드러났죠. 우리가 메카시 인드라도 한참 떠들었는데 메카시가 주장했던 거 무슨 메카시 하면은 그 무슨 방공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카시즘 했는데 그 메카시가 주장한 게 대부분 사실입니다. 베노나 프로젝트에서 다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럼 이분들이 소련 간첩이냐? 아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한 거고 당시 미국을 위해서는 최선이었으니까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숨지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자도 아니야.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미국은 당시 식민지였어요. 이분한테 실권이 없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카이로에 대한민국이 왜 거론됐나? 그럼 이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서 이분이 영향력을 끼쳐서 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카이로 선언에 대한민국 이런 데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장개석 이건 아니고요. 김구선이도 아니고 당연히 그때는 버트라트 러셀이 김구는 배제했고 장개석도 배제된 상태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모택동을 넣었다고. 버트라트 러셀이 중국 대륙을 미국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식민지였지만 당시 영국은 2차 대전 끝난 상황에서는 ጭ꽁을 어떻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아니 황제국인데 여력이 없냐. 로마 시대 때를 보시면 돼요. 그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구 선생님이 카이로 선언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버트라트 러셀이 애초에 대한민국 분단시킬 작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국 구경 귀족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1890년대부터 대한민국 분단을 생각했어요. 그런 영국 외상이 킴벌리경이라고 저기 남아공에서 금강 아시죠? 그거 하다가 뜬 분이 킴벌리경인데 이 사람이 구경 귀족과 로스차일드 가문, 베어링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 중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딱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한반도를 뚝 잘라가지고 분단해서 양쪽에 먹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1890년대 이미 나왔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의 이 분단 체제가 언제 통일갈 것이냐? 우리가 통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국제 정세가 국기본이 결정해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록주는 굉장히 친한반도적인 분이에요. 버트라트 러셀이나 로스차일드는 굉장히 한반도를 그냥 한반도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호구로 받고 뭔가 중국을 위한 한반도, 일본을 위한 한반도, 뭐 러시아를 위한 한반도 이러한 미끼용으로 썼다면 대록주는 상당히 한국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예요. 우선 가치로 본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대록주 현 구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기본이라서 다 같은 국기본이 아니라 그 황제마다 국기본이 다르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뉴로모픽 경제론은 뉴로모픽 파워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로모픽 파워론은 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부분과 사회문화, 역사, 종교 부분을 연결하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핵심이 대록주 CFR을 중심으로 한 국제유통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로모픽 경제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생산가치론,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통자본론, 후기 신자유주의론, 프리메슨 경제론을 기초로 합니다.
김정하 인드라의 최저임금제 철폐 기본 숙제로는 상상가치론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상상가치론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냥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자 관점, 수메르 경제사론, 그 다음에 국제유통자본론, 그 다음에 뭐 후기신자유주의론, 영구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 이행, 그 다음 프리메스 경제론, 뭐 개혁개방, 과학기술, 새마을정신, 자유자정정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서 유로모픽 경제론은 자산 소유 관점이 아니라 자산 운영 관점이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더 중시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냐,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수고통 부패 무능 매국노 자유파시오 반쪽정은 괴르파시오냐. 둘째는 생산자본이냐 소비자본이냐가 아니라 유통자본 중심이다. 기업에서는 이사장이 중심이 아니라 CEO 중심이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관료가 아니라 국민연금에게 입탁받아서 실제 자산 운영하는 블랙록 같은 자산 운영 투자회사고요. 정부기구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장 중심이고, 국가에서는 정치가 중심인 종정경 유착, 반쪽정은 괴레파시오 후진국형이 아니라 경제가 중심인, 경제가 갑인 경정종 유착 선진국형입니다. 여기서 종교가 맨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과 종교를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성 중심이라고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당대 최고, 세계 최고 자산운용 주체들과 주체들이 대상으로 하는 투자 부분을 선택 집중합니다. 대항공시대라고 인드라가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대를 우주개발, 기후, 핵융합, 유로모픽, 반도체, 전기차, AI, 뇌과학, 생체면 몰입, 메가시티 건설, 금융에 유념하고 있다. 카타르. 자, 카타르 투자청이죠. 카타르 투자청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있고, 이번에 이제 맨유를 인수하려다 말았죠.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카타르 투자청이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다른 건 딱 볼 거 없고요. 요거만 두 개만 보면 돼. 러시아 정부의 석유회사가 로스네프트, 요 바클레이, 요거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바클레이즈. 맨날 강조해. 바클레이즈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들아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어떤 투자은행이냐.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거기에 핵심 위치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바클레이즈였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로스차일드 가신 금융이에요. 런던 로스차일드 가신 금융이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EPL의 스폰서가 또 바클레이즈였죠. 그리고 로스네프, 이거 하면 또 뭐죠? BP, 브리티시 죄송합니다. 어쨌든 BP, 보통 우리 BP. 그럼 BP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BP 역사가 잉글리시 페르시아 석유회사, 그래서 잉글리시 이란 회사, 영국 이란 회사, 그래서 BP가 될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를 국위본능 관점에서는 누가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걸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이게 영국 회사다, 미국 회사다, 이란 회사다, 국영회사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 건데 국영회사잖아요. 아람코가 진짜 주인이 누구냐? 설만형이냐? 아니다. 인드라 논리는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냐?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석유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영국 그냥 지금 생각해 영국 이란 회사가 있고 석유 회사가 있고 또 이락 지금 터키 회사가 있어요. 영국 터키 회사, 그래도 영국 이라크 회사, 그리고 또 로열 더치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 저쪽에 엑슨모빌 록펠러 거 말고 이쪽에 중동에서 막 이렇게 깨짝깨짝 갖다 내는 게 다 영국과 관련돼 있어요. 일단은 영국 터키 회사, 영국 페르시아 회사, 뭐 영국 이라크 회사. 쉘, 노열 더치 쉘은 그냥 이거는 그냥 유대인 회사, 그냥 로스차일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영국 회사들이 다 이렇게 석유 회사들이 쪼개져 있을까? 왜 쪼개져 있을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영국 석유 회사를 딱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영국 국영 귀족이 딱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다 먹어. 그래서 영국 국영 귀족이 지분 달라고 계속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경영 능력은 없으면서, 경영 능력은 유대인이 있어. 나 로스차일드 깔 건까지만 유대인들이 경영 능력이 있거든. 그 얘네가 회사를 좀 일구면은 그게 되게 떡밥이 커 보이잖아. 유대인에게 나라를 뺏길 수 없습니다. 영국 회사, 영국 회사인데 왜 유대인이 경영해? 그래가지고 날강도처럼 영국 국영 귀족들이 지분 달라.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날강도처럼 하면서 자꾸 그 지분을 야금야금 먹고 또 회사를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석유 회사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뭔가 회사를 만들면 유대인들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뭔가 수익성을 키우면 영국 국영 귀족이 그걸 딱 보고 돈 되니까 야,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내놔 뭐 이러고 그럼 할 수 없이 주고, 그러면 또 얘네들이 또 회사 쪼개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날라 또 쪼고, 그러니까 막 영국 회사리 석유 회사리 또 쪼개진 거예요. 이것과 별개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입장에서는 이 록펠러가 크니까 엑스모빌을 쪼개버렸죠. 엑스모빌을 쪼갠 거, 록펠러 회사를 쪼갠 거, 전 반독점을 지지합니다. 그 쪼갠 건 잘했어. 어쨌든 잘했는데 거기에는 뭔가 반독점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상적인 것보다는 로스차일드는 순전히 록펠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졌잖아, 엑스모빌이. 그때 캘리포니아로 쪼개진 7개인가 쪼개졌어요. 근데 그 7개인가요? 몇 개로 하여튼 쪼개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쪽의 회사예요. 그 회사를 누가 먹었냐면 영국 국영 귀족이 먹은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 쪽 회사가 사우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작, 사우디 왕가하고 이 캘리포니아 석유회사하고 이렇게 연계해 준 게 바로 누구다? 그 킴필비 아버지, 무슨 존 필비예요. 존 필비가 어떻게 했어요? 영국 정보원이었는데 영국 국적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왜 그런 쇼를 했겠어? 국가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석유회사에 영국 국영 귀족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영국 정보부 요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 이 사우디 원전을, 석유를 왜 영국 회사에 주지 왜 미국 회사에 줘? 이런 여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존 필비가 영국 국적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난 진심으로 아라비아의 로렌스처럼 사우디의 독립을 위해서 순수하게 싸웠다.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손잡았다. 얼마나 명분이 좋아. 이게
국기본론에 인드라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 인드라 알겠죠? 모사데크가 그 카자르 유대계라고. 예, 그러니까 못 먹는 감 노스차일드 쪽에서 BP로 완전히 예, 원래 모사데크가 로스차일드 겐데 로스차일드가 예, 이란 석유를 먹으려고 모사데크를 배후 조종해 가지고 일으킨 건데 영국 국민적이 땡! 예? 땡! 이놈 로스차일드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저 카자르 유대계에 예, 모사데크를 쫓아내고 이제 팔레비를 앉혀놨는데 1979년에 누구야? 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걔 있잖아요. 어쨌든 예. 우이 파쇼 이슬람 예. 군본주의자 있잖아요. 군본 파쇼. 걔가 영국 정보부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스차일드 지금 이란이 로스차일드 거가 된 거예요. 거기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알겠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구도가 있다. 그러면 이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 카타르는 어떤가? 라면 요 지금 로스네프하고 바클레이즈잖아요.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대체로 채타마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클레이즈가 영향을 많이 잃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BP가 이번에 러시아 이 로스네프 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침략 전쟁 일으킨 다음에 로스네프 이거 가스회사 지분 판다고 했는데 안 팔았어. 차이핀이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예, 엄청나게 수익 발생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 후딩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자지라가 왜 이렇게 후딩에 호의적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자지라가 이렇게 원래 저 카타르가 원래 이러한 어떠한 친서였나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막 사우디가 우리 미군 기지 없어 필요 없어 막 하니까 우리한테 와요 막 이러면서 했고 그 이라크 전쟁 때도 예? 미국의 기지 다 얼마든지 대줄게요. 이랬던 데가 카타르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막 그 다른 아랍국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게 지금 카타르입니다. 왜 왕따 당하냐? 예. 아랍의 봄 때 예. 각국의 왕정 이렇게 없는데 정권을 이렇게 반정부 투쟁하는 자금을 하는 단체를 지원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절대 왕정제거든요. 여기 지금 카타르가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카타르 월드컵 때 보셨잖아. 예. 노조가 불어대는 나라 중국처럼 사실상 예. 노조가 없어요. 카타르에는 법도 없어. 사실 다시 보면 그냥 왕 맘대로 해요. 그런 나라가 카타르예요. 예. 근데 이 카타르란 나라가 예, 비판을 안 받고 있잖아. 이렇게 절대 왕정인데 예? 왜 안 받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얘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프리메슨 이슬람 그러니까 프리메슨이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 불교 프리메슨 이슬람 프리메슨 다 있다고 했겠죠. 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슬람 형제단이 대표적인 프리메슨 이슬람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슬람 형제단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이슬람 형제단은 기본적으로 예, 프리메슨들이고 그래서 프리메슨 조직이기 때문에 국기본은 이 이슬람 형제단을 그렇게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슬람 형제단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카타르는 지금 이란과 터키 이쪽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가까워요. 예. 그런 게 다 이런 어떠한 구기본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아주. 예. 그리고 얘네가 지금 예멘 문제도 건드리고 있는데, 예. 요 문제는 내가 깔끔하게 털어줄게. 카타르 국왕한테. 예. 살만형도 예멘 문제에 책임이 없듯이, 예. 엄밀하게 따져서 카타르도 예멘 문제에 책임이 없어요. 시킨다 어떻게 해. 돈대, 어? 예. 물주가 예멘 문제에 좀 끼어들라고 요구하는데 어떡할 거야. 실제 소유주가. 예. 체제 보장해줄게. 예멘 문제에 좀 끼어들어. 저는 이해해, 이건 카타르는. 그래서 이거는 카타르 국왕 책임이 아니다. 예. 예멘 문제는 사우디 살만형 책임도 아니지만, 예. 카타르 국왕 책임도 아니에요. 예멘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돼요.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인들하게 간단하게 할게. 예멘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책임져야 돼. 이거는 빅토 로스차일드와 파리 로스차일드와 영국 국영귀족 간의 투쟁 때문에, 싸움 때문에, 수에즈 운하 때문에, 유대인 문제,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예멘 문제예요. 그 예멘이 옛날에 유대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티오피아에서 딱 홍해 건너면은 예멘이에요. 예. 아셨죠? 예. 숨은 배후가 있어. 예멘 문제에서 자유롭게 인드라가 분명히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임 없어, 예멘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건 미국도 책임 없어요, 예멘 문제에. 영국과 프랑스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 카타르 투자청이 파리 생제르맹 있죠,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가 책임져야 돼. 프랑스에 누구? 예. 너네 인드라 계속 찍고 있죠, 프랑스. 예. 좀 프랑스 국제방송, 영어방송에서 계속, 예. BBC하고 좀 비슷한 인드라 계속 까니까. 예. 프랑스 경제 어렵죠. 예. 독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경제가 프랑스 경제고 영국 경제입니다. 예. 인드라 계속 유럽 경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쓴맛을 봐야겠죠. 예. 당신들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겠지만 한국 경제 안 무너져. 예. 무너지면 당신들이 무너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영국, 프랑스, 영국 국영귀족 입장에서, 예? 푸딩에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남모르게 지원한 당신들 입장에서는 하루아피 이든영을 바꾸고 우익파쇼 성향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들이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될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석유로 장난치는 놈들이 문제죠. 석유로 장난치는 놈들이 일루미나티다.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석유로 장난치는 놈, 가스로 장난치는 놈, 에너지로 장난치는 놈들이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알자지라 엔드라가 주의 깊게 당신들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줄타기 하세요. 그렇다고 알자지라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알자지라의 줄타기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카타르 국왕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왕이에요, 나름대로. 생존왕. 예. 살기 위해서 지금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경제가 아무렇겠는데, 아니 뭐 70년대 때는 석유 파동으로 이스라엘이든 노르웨이, 북유럽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다 어려웠어요. 일본도 어려웠고. 70년대까지는 다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근현대사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뭐 이쪽 설명으로는 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소련의 앞선 과학기술, 그건 아니고, 소련이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켰냐면, 당시에 동유럽이다 뭐다 이렇게 식민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파리 로스차일드의
그 지경지가 소련이었다면 식민지가 소련이었어요. 그 한편으로 자금 지원은 노스차일드한테 받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부분은 당시에 동유럽, 동독이나 체코 이런 데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과학기술이 앞서 있던 데예요. 헝가리다 이런 데. 수학,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싹쓸이 해간 거예요. 쟤네들이. 과학기술이 안 발달할 수가 없는 거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핵무기를 누가 전수했냐? 그냥 파리오스 차일드가 줬다, 소련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만 이스라엘에 또 저 가스 원전이 발견돼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산유국이에요,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산유가 2030년에 45년, 그때 한 20년 남은 거예요. 사우디든 카타르건 바레인이건 UAE건 향후 2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살만 형이 네옴시티에 목숨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년 뒤면 전기차 등으로 인해서 수요도 없고 공급도 전 세계에 석유도 고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2028년의 GDP, 한국의 GDP는 계속 그 1인당 GDP는 계속 유지될 거다. 계속 인구가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메가시티, 이 도시의 발전은 여러분들 이쯤 인드라의 그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중시하는 게 뭐죠?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유통 조직이 바로 시장경제고, 자본경제는 늘 가능한. 그럼 중요한 것은 인구가 밀집해야 하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인구가 밀집해야 돼요. 자본경제가 되려면 도시가 10만 수준이 아니라 100만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가 되려면 1000만 경제, 1억 명 경제가 돼야 돼요. 1억 명 경제. 이제는 1000만은 이제 서울도 1000만이잖아요. 근데 인드라는 서울은 어떻게 되죠? 1억 명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인천과 경기도를 합해서 지금도 2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500만에서 곱하기 4만 하면 1억 명이에요. 수도권을 1억 명. 이게 지금 도쿄도가 그런 도시. 런던도 그렇고 뉴욕시와 뉴욕주를 합치면 또 그 정도 돼요. 앞으로 이러한 도시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 뭐 미래 SF 영화를 보시든 무슨 뭐 사이버 펑크 소설을 보시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려면 보다 더 밀집한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수고통적 방식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면 겉보기에 뭔가 평화,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용어 혼란 전수다 이거예요. 진짜 반쪽 노면의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건 오히려 파탄 정책이었다. 지방 파탄 정책이 반쪽 노면의 균형 발전 정책이다. 지금 현재 수도권 자이파쇼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란 건 수도권 지역 파탄 정책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오히려 그 특정 지역을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다. 내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 불가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민이 다 그것을 다 떠넘기면,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은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무식한
숫고통, 매국노, 바쪽 정은식의 경제 깡무식한 놈들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지방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인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명에 속으시면 안 돼. 균형 발전, 무슨 이런 평화, 항상 이게 1984년 조지 오웰식으로 자유, 바쪽 정원의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다르다 이거죠. 태국에 투자한다. 당연한 거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든영이 동남아시아 정책에서 나름대로 동남아시아에서 뭔가 대립각을, 한국과 일본처럼 대립각을 가진 나라가 태국과 베트남이에요. 동남아시아 전체로 보면은 땅덩어리로나 인구로 보면 인도네시아지만, 그냥 그 동남아시아 그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서만 따지면 한일 관계처럼 베트남과 태국 관계가 그런 비슷한 관계라고,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든영이 베트남만 편애하면 태국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국도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태국 투자에 대해서 저번에 베트남 투자 얘기했지만 다음 기회에 태국 투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태국 투자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한 유튜버,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 관련 유튜버들을 한 10명 정도 선별했어요. 그 중에 한 5, 이 사람들이 5.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볼 때 애들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요. 그때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어. 사람들이, 애들이 그냥 맨날 차트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 애들이 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나름대로 그냥 철학이 있고, 그 다음 실적도 있고 돈도 벌었어요 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단순히 막 이렇게 맞는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느라 보기에 어쨌든 소신이 있다. 애들이 소신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여튼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참고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 지금 안 사면 놓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바닥 멀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 사람들 말고 5명 정도 더 있어요. 어쨌든 1티어다. 제가 보기엔 1티어예요.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